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맞수. 자, 이번 주 맞수는 정치권의 젊은 피, 미래가 기대되는 촉망받는 초선 의원 두 분입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도 이제 7월의 폭염만큼이나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현안 4개가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두 분 양보 없는 맞수 대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만나볼까요? 네,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이런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정치권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 과학적 근거, 이제 신뢰성을 강조를 하면서 논란을 종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깡통 보고서다, 강한 불신과 함께 오염수 방류에 이제 총력 저지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여당은 과학을 부정하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야당은 정부가 무조건 일본과 국제 원자력 기구를 믿으라고 겁박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 보고서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 이제 여름 방류를 시작할 것 같은데, 자, 국민들은 더 혼란해진 것 같습니다. 서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김병욱 의원부터 말씀하시죠. 네, 이번 IAEA가 후쿠시마 오염 방류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 이런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근데 이 정도가 됐으면 민주당도 이런 국제 기구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참여해서 함께 이 검증한 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서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들려주는 그런 책임 있는 자세를 좀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 방류 문제를 마치 그 원자력판 그 죽창가 이런 개념으로 반일 선동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사실 다소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우병 때처럼 이렇게 선동하는 거 있어서 민주당이 선동하는 거를 찬성하고 동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국민들이 지금 진짜 뭘 원하는지 좀 제대로 한번 냉정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민주당의 과도한 선동 때문에 우리 어민들, 우리 수산업 종사자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같은 날 경기가 좋지 않아서 손님들이 많이 끊겼는데요. 우리 이 어려운 처지에 처한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무리한 이 선동,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선동을 이제 끝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한규 의원님, 우리 김병욱 의원께서는 선동이란 말을 4번을 하셨어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이제 민주당이 선동한다고 해서 국민 80% 이상이 불안함을 느끼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타깝게도 저희 민주당이 그렇게 국민 80%를 설득할 만큼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한 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는 국민들이 그 스스로 독자적인 판단을 해서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AEA 보고서 과학적 검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보고서 저도 직접 앞부분 읽어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방류는 일본의 결정이다. 우리는 방류를 권유하지도 보증하지도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염수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방류가 가장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는 IAEA도 판단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고서 자체를 보면 과학적 검증이라는 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테스트라는 게 다 제한이 있으니까요. 이 보고서 자체에도 보면 이 일부 핵물질은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고, 이 현재 우리 과학기술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은 설사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도 나중에 그런 부분이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왜 그런 위험성을 감수해야 되는지, 우리 국민 입장에서 왜 아무런 혜택도 없이 일본의 결정을 따르기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답을 못 해주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김한규 의원의 말씀은 왜 정부가 반대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하지 않느냐, 이런 것 같아요, 김병욱 의원님.
정권은 바뀌어도 정부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 그 IAEA 검증을 위해서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문재인 정부에서 파견을 시켰습니다.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외교부 장관인 정의용 당시의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일본이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밝힌 적도 있고요. 또 그 민주당 측의 인사인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주권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까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민주당도 지금 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 계속 선동을 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을 하면 집권 여당과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여론이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 음식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면 아이고 그럼 먹으면 안 되겠네요라고 답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뭐 완전히 잘못했다. 민주당이 정말 잘한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냉정하게 국민 여론을 봐야 할 것 같고요. 오히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보다도 중국 동쪽 연안에 있는 50여 개 원전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는 사실 이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한 3, 4년이 지나야 우리나라까지 온다고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서해는 우리 내해지 않습니까? 바로 방류되는 순간 정말 서해 수산물 그리고 연평도 꽃게부터 제주도 갈치까지 바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더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중국의 원전 그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게 더 급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 민주당의 행태가 보면은요. 과거에 2010년도에 천안함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로 폭침되었을 때 그때도 미국, 캐나다, 호주, 스웨덴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5개국이 국제 민군 합동 이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 통신, 생존자 진술 그리고 폭약 등 이렇게 CCTV 그리고 북한의 그 어뢰 장치까지 수거해 가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건 명백하게 북한 해군의 어뢰 때문에 우리 천안함이 자초되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천안함이 좌초된 거다. 아니면 미군의 소행이다. 이런 음모론을 확산을 시켰죠. 아직까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음모로 만드는 분들이 그 속셈이 뭔가 있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너무 이렇게 당리장략에 따라서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천안함 얘기도 꺼냈고 중국의 오염수 문제와 그 어떤 이중잣대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뭐부터 얘기할까요? 중국 원전부터 얘기하는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만약에 중국 원전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만큼 원전이 위험한 거죠. 그런데도 이 정부는 그게 중국에 있으면 불안하고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전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에서 냉각수를 배출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원전이 유지되는 이상 배출해야 되는데 일본의 경우는 단순 냉각수가 아니라 이 멜트다운 그러니까 핵물질 자체가 누출되고 거기에 직접 접촉된 물을 배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당리당략 지난 정부에서 얘기했을 때 3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 참여도 돼야 되고 우리한테 충분한 자료 제공을 하고 어떤 의사결정 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IAEA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했다라는 건 그중에 하나의 요건은 충족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 시찰단이 일본에 갔을 때 독자적으로 시료 채취를 못했다듯이 일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자료가 제공돼서 우리가 동일한 환경에서 과학적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연 우리 정부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5가지 방안 중에서 결국 가장 경제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결정을 했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나머지 4개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는데 그런 논의가 충분히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저희가 조건으로 요구했던 것들이 이행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리당략 관련해서
제가 제주 지역이다 보니까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님이 당시에 강력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의원일 때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셨고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답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긴급 비상행동 돌입을 선언했고 이제 어제 국회 노텐더홀에서 혈안홍성했습니다. 무제한 필리버스터. 우리 김한규 의원님도 네. 참석을 하셨었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발언이 나왔는데 격정적인 발언들이 있었어요. 암에 걸린다, 기형아가 태어난다, 유전 질환으로 온 가족이 파탄난다 이런 이제 의원들의 발언도 있었고 또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이제 IAEA 그 사무총장이 오지 않습니까? 한국에 3일간 이제 머물게 돼 있는데 보고서 못 받는다, 말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뭐 보고서를 받았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번에 오염수 방류만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최소한 2011년에 핵발전 폭발되고 나서 후쿠시마 인근에는 핵물질이 다량 배출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을 하고 있지 않는데 혹시 IAEA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정부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과연 이 수산물 금지의 명분이 과연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한을 두고 조건을 걸고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뭐 암에 걸린다 이런 것들은 원론적인 얘기죠. 우리가 현재 과학기술로 완벽하게 핵물질이 제거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확실한 과학 검증으로 인해서 일부라도 남아 있으면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감수할 필요가 없지 않냐. 저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안전하다면 굳이 방류할 일은 없지 않나라는 게 저희의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얘기했지 실제로 뭐 방류한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들이 다 암에 걸리거나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건 아니고 저희도 실제로 5년 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그 위험성이 있으면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하는 노력은 해보자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네, 김병우 의원님. 네, 방금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하면서 뭐 암에 걸린다, 기형아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광우병 사태 했던 그 선동과 정말 똑같이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때 광우병 걸린 소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면서 뇌송송 구멍탁 이런 말들도 했고요. 그때 광우병 소를 먹느니 미국산 수입 소를 먹느니 상상가리 먹겠다 그런 말도 했죠. 근데 최근에도 이제 똑같이 암 걸린다, 기형아 나온다, 심지어 뭐 똥을 먹겠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게 정말 우리 정치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좀 어떤 지식과 기술을 믿지 않는 아주 미개한 나라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정말 이런 이야기를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했다는 걸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 전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무비판적으로 일본의 IAEA의 결정을 수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정부에서도 후쿠시마현 인근의 8개원의 수산물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뭐 10년이고 100년이고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연근의 방사능 조사를 현재 92개소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200개소로 늘려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이미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우리 정부도 이 국민들의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러는데도 계속 불안감만 조장하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국가의 수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정말 이제 좀 그만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가장 과학적으로, 가장 상식적으로 접근하고 정치를 하신 분이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잇는 민주당이라면 이런 미신과 주술을 버리고요. 과학과 상식의 세계로 나와서 기술로 더 진보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좀 앞장서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자, 사실은 뭐 여야는 이제 정치적 신경전 내지는 이제 정치 공세 공방 차원이지만 이 수산업계 관련자들은 사실은 죽느냐 사느냐의 어떤 분기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2개 정도 그 여야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지금 7개 현 수산물만 금지를 하고 있는데 전체 일본 수산물로 확대하자는 안을 하나 내놓았고 아까 김병욱 의원 말씀하셨지만 여당은 방사능 측정 포인트를 200개까지 확대해서 매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야가 좀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한 가지 그 바로잡고 싶은데요. 저희가 일본산 수입물을 전부 다 수입 금지하자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의 입장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정부도 위험하다고 인정을 해서 10년이고 그 이상도 수입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후쿠시마 수산물이 그게 과연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만 있겠냐, 일본의 동해안 지역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지역까지 확인해서 수입 제한 대상을 제한적으로라도 넓히는 방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 수산물 전체의 수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일본하고 감정 싸움이 되게 되면 우리 수산업에 더 피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 법안이 그건 아니다라고 그건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아니, 이제 일부 언론에 전체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법안을 네,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정정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도가 네. 나왔는데 네. 정정합니다. 네. 다음 주, 공교롭게 저나 우리 김만규 의원이 다 지역구가 우리나라에서 수산업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바닷가죠. 종사자 예 그런 지역입니다. 저도 포항과 울릉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아주 불안해합니다. 자꾸 이렇게 우리가 지금 후쿠시마 현 주변에 8개의 수산물을 수입하지 말자고 하는 건 거기 있는 수산물이 100% 위험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대신 이걸 자꾸 뭐 일본 수산물 전체를 수입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 나오면 일본도 맞대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서 우리 김한규 의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 수산물이 일본으로 수출되지 않는다면 우리 수산업계는 정말 비상이 걸릴 겁니다. 네. 일본이야말로 가장 수산업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정말 냉정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 잘못하면 우리 수산업계 전체가 지금 문을 닫아야 돼. 간판을 내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냉정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네, 두 분처럼 좀 합리적인 그런 결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여야의 공방이 이제 정말 극한으로 치닫는 곳, 이게 바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입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결국 어제 원희룡 건교부 장관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를 해 버렸습니다. 그 예타에서 정해진 그 노선이 이제 대안 노선이 거론되면서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백지화가 된 건데, 자, 지금 민주당은 처가 카르텔이라고 명명을 했고 어제 현장도 갔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 공세 가짜 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저는 고속도로 카르텔이라고 카르텔 맞습니까? 부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문제를 삼고 있는 우리 사회 이권 카르텔,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죠. 이 부분의 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정책 결정이 있었다라는 저희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양평 부분은 아마 수도권에 계신 분은 자주 방문해 보셨던 거고 차량이 되게 막히는 곳이죠. 그런데 그래서 거의 20년 동안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던 거고 그 지역민만이 아니라 수도권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건데 갑자기 10여 년 동안 공식적으로 논의된 기간 동안 한 번도 얘기되지 않은 대안이 이번 5월 8일 날 발표가 된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종점이 바뀌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데 라고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차에 제보들이 들어온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의사결정이고 이례적이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바뀐 종점, 그 주변에도 1km 내 인터체인지까지 나들목까지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대통령 처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다수다라는 게 확인돼서 저희는 왜 이렇게 이례적인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뭐 국정조사를 하거나 수사기관이 관여하거나 이렇게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99년 이후 그 예타 통과 후에 노선 변경이 24건 중에서 14건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건 단순하게 이제 노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보다는 거기에 이제 김건희 씨의 땅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노선은 왜냐하면 중간에 착공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수용이 어렵거나 등등 사유가 있으면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의 종점을 바꾸는 거는 아주 이례적인 거죠.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럴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가 있고 전문가라든지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옮기는 게 더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야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번 건은 그러한 과정 없이 갑자기 이루어졌다라는데 뭔가 다른 고려 사항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김영우 의원님. 어제 원희룡 장관이 이게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멈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네. 이제 백지화하겠다고 하면서 만약에 조사해서 사실이 아니면 당 간판을 떼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네. 네. 오죽했으면 국토부 장관이 그런 말까지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무슨 처가 카르텔 뭐 이렇게 딱지를 붙였는데 민주당에서 이건 사실 양평 군민 전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지역 개발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원하는 교통 문제 해결을 원하는 그 양평 군민에 대한 모독이고요. 사실 이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하는데 이게 갑자기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네.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이게 그 작년 7월에 양평군에서 대안 노선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겠죠. 그리고 또 이 노선 자체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의 가족 땅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네. 지자체에서 국토부에다가 노선을 바꿔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앞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타가 이미 끝난 고속도로 노선이 또 주민들 공청회를 연다거나 지역에 여론 수렴을 해서 바뀐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가 한번 철길을 놓는다, 아니면 고속도로를 놓는다고 했을 때 각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역을 만들어 달라, 아니면 우리 지역에 나들목을 내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획들이 변경된 일이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알기로는 2010년 이후에 고속도로 예타가 완성이 끝난 뒤에 8건 중에 4건이 바뀌었다고 하고요. 아까 앞서 사회자께서는 뭐 98년 이후에는 24건 중에 14건이 바뀌었다고 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환경성이나 경제성, 그 지역의 요구에 따라 이렇게 조정이 되기도 하는 거고, 또 고속도로 종점이 들어서서 땅값이 올랐다 이런 주장도 조금 애매한 게 이미 그 지역은 땅값이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중부 내륙 고속도로 IC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이게 분기점, 그러니까 IC가 아니라 이게 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구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그 나들목과 비교했을 때 지가 상승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된 거고 지자체 요구에 따라서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일이었는데 이걸 마치 이 김건희 여사의 그 처가에 친정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걸 뭔가 이 부정과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지역 주민들의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건 정말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여기 지역에 이런 생각 듭니다. 그 양평과 그 일대가 사실은 좀 저희 보수 정당의 좀 우호적인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만약에 이런 곳이 아니라 정말 신도시 민주당의 우호적인 이런 지역이었다고 하면 민주당이 이렇게 쉽게 정치적으로 쟁점화 시키지 못했을 거라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처가 카르텔이냐 아니냐 이 의혹에 관한 부분은 이제 원희룡 장관이 수사를 자체했으니까 그걸 좀 지켜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가장 속상한 사람들은 양평 지역 그 인근 주민들일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치 싸움에 이 새우등 터진 꼴이기도 하고 또 원희룡 장관의 그 백지화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일국의 장관이 감정 통제를 못했다. 사실 비난받을 만한 구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른바 그 정치적 의혹을 벗지 못하면 그게 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원희룡 장관 입장 그런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뭔가 정치가 사류로 이제 전락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 2분 정도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아니 의혹 제기하면 사업을 취소한다는 게 뭔가 더 이상하지 않은가요? 양평 군민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분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도로거든요. 출발지는 하남입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곳이죠. 이 노선을 이렇게 없앤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뭔가 더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감추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착공은 2025년에 하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선거 이후기 때문에 선거 때문에 불안해서 백지화한다? 이거 자체도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어제 기자회견들 국민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원 장관님이 원래 뭐 다혈질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흥분하신 적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바로 장관이 독자적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다 거친 거를 독자적으로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건지 취소해야만 하는 건지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 정치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다 일단 백지화하고 시작하는 건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함께 원 장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적절한지 제대로 한번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병욱 의원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합리적이고 일상적인 행정 절차에 따라서 노선이 노선을 바꾸려고 지금 검토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걸 두고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일종의 스토킹의 연장선이죠. 이거 김건희 여사를 두고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얼마나 지금 정말 반인권적인 그런 스토킹을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다시 그 친정의 땅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 전체가 마치 무슨 부동산 비리가 있는 지역이 있냐 이렇게 호도하고 매도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그 기대, 그 지역의 이제 생활 편의성 증진이라든가 지역 개발 기대 이런 거를 다 깡그리째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양평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이 사과하고 하루빨리 양평 국민들이 원하는 노선으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도와주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기서 줄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두 의원님들은 이제 비교적 합리적이신데 쿠데타, 마약, 돌팔이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는 다 아시죠? 이제 국회에서 다 나온 이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강행 이걸 비난하면서 민주당이 마약에 도취돼서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참사마저 정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쿠데타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제정신 잃었다 이게 맞받아 공격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임종성 의원이 장외 집회에서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다. 뭐 똥이라는 얘기를 했고 또 이재명 대표도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고 했던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돌팔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모두 이 발언을 한 분들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가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이게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모으기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김병우 의원님? 네, 지지층 모으기 맞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이런 막말 정치가 어떻게 보면 일상화된 게 이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어떻게 보면 부작용인 거죠. 네. 과거에 신문과 방송만 있던 시절에는 이런 막말들이 나올 수도 없었고 나와도 다 언론사가 알아서 편집을 하고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는데 지금 이제는 그런 개인 미디어가 SNS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는데 네. 그 와중에 이런 막말을 의도적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막말을 품격이 없다, 정치를 좀 수준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비판도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은 시원하다, 통쾌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막말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비중을 올리고
유력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엔 트럼프 대통령일 것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온라인 SNS를 통한 막말 정치를 통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그리고 당 대표까지 올라온 분이 이재명 대표다. 우리나라 막말 정치의 정말 아이콘이 이재명 대표 아닌가 싶고요.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릴게요. 과거 이재명 대표가 본인 SNS에 쓴 글입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 이 사람도 마약 중독이나 정신질환 완전 또라이인데 개소리 하면서 못된 강아지들 이분은 간질이 있으신데 누가 정신병원 좀 소개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이재명 대표가 과거 자신의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근데 이런 정치를 해오면서 국민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우리 진영의 대표 선수로 막 키워준 거죠. 지금 그래서 정치가 어떻게 보면은 검투사들의 그 향연이 된 것이죠. 예, 좋은 말로 이렇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앞장서서 칼을 휘두르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의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편들의 지지를 받아내고 그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고 이런 나쁜 정치가 이런 개인화된 미디어를 통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정치인들도 스스로 이런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들도 저런 막말 정치, 저급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우리 정치 지도자로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인식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언론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차별적으로 이런 발언들을 사석에서 이런 발언들까지도 다 전달할 게 아니라 이런 발언을 하는 정치인을 사실 재단하고 또 평가해서 국민들이 심판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언론 본연의 기능을 또 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한근 의원님. 저희 방송이 아마 화제가 덜 되는 이유는 험한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거리가 되고 싶어서 의원들이 센 발언들을 하는 거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얘기를 각자 해도 국민들은 별 관심을 안 갖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매체가 많다 보니까 언론 매체들도 자극적인 발언을 해야 본인들 매체에 대한 소위 클릭 수가 늘어나는 거고 정치인들도 인지도가 늘어나는 공생관계가 아닌가 싶고요. 이 발언에 대해서 사실 김기현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는 한마디는 꼭 하고 싶은데 제가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국회에서 매일 보는 이 대화의 상대방 그래도 언젠가는 타협을 해야 되는 우리 정치권에 가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대방에 있는 의원들 전체를 마약에 도취됐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통상적으로 뭐 김기현 대표랑 맞붙여서 얘기할 기회는 없지만 그 자체로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 지도부들까지 이런 센 발언들을 해야 되는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는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쟁으로 이용했다라고 하는데 이 법을 통과시키면 민주당에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표결을 하면서 그냥 의무감으로 한 거거든요. 뭔가 유족들과 아니면 사망하신 분에 대한 국회의원으로서 뭔가 책무를 다하겠다라는 거지. 이걸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득표수가 떨어지고 민주당이 가점이 되고 뭐 이런 느낌은 잘 안 듭니다. 근데 여하튼 이런 행위까지 이 발언들을 계속 세게 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윤리 제소 외에는. 그렇다고 이거를 뭐 정치권에서 매번 이때마다 명예훼손으로 모욕으로 형사고발하는 게 더 문제인 거고요. 그런데 사실 국회법을 제가 어제 쭉 찾아보니까 실제로 문제되는 건 이런 행위들은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그 추상적인 조항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처벌하기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서로 알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사과하지 않은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하다 보면 상임위에서 갑자기 흥분해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과한 표현. 그러면 저는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선 사과를 하면 지는 거다. 잘못한 거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분명히 본인이 인식하는데도 말을 다시 담지 않는 이런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것들은 사과해도 국민들이 뭐 순간적으로 의도치 않게 실수했지 않고 용인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쉽게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나요. 처칠이나 이제 레이건 대통령 같은 분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풍자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 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그때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가 영수회담이라는 걸 했었는데 이회창 총재가 그때 과반 야당이었고 힘이 셌을 때죠. 그래서 둘이 마주 앉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1월 달이었는데 지금 민심도 춥고 경제도 춥고 그래서 제가 추운 목소리를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응수를 했냐면 그럼 우리 힘을 합쳐서 국민들에게 따뜻한 바람을 보내도록 합시다. 이렇게 응수를 했거든요. 참 듣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기현 이재명 대표가 윤리위에 제소된 상황이에요. 국회 윤리특위가 지금 문턱이 다 달아서 없다 그래요. 이번에 한번 좀 두 대표를 징계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김한규 의원님?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훨씬 더 문제 있는 분들, 그러니까 국회의원 임기 중에 구속되거나 이런 분들도 징계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하지만 저는 최소한 윤리특위에서는 심사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계는 하지 못하더라도 자문위원회 공고를 받아서 이게 문제된다라는 거는 대외적으로 공고를 하고 그래야 소속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뭐 비슷한 발언을 하지 않겠다라는 반성을 하는데 제소하고 나서 그 다음 잊혀지니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면 내년 총선에서도 그런 부분이 문제돼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번 회기가 이번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내년 총선 전에 현재 있는 윤리특위가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1차적인 평가는 최소한 해야 된다. 그래야 정치 문화가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병우 의원님. 매운 라면이 나온 뒤로 순한 라면은 사실 자취를 감췄습니다. 매운맛은 순한 맛을 무조건 이기고요. 순한 맛이 매운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말에 한번 익숙해져 버리면 그 자극적인 말이 계속 정치권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이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야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의 지도부 인사들까지 나서서 이렇게 막말 그리고 자극적인 말을 내뱉는 것은 그 지지자들이 사실 부추기는 면도 상당히 큽니다. 상대방이 저렇게 밖에 나가서 장외 집회하고 선동을 하면서 막말을 하는데 당신네들은 뭐하냐,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우리 쪽 지지자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쪽에 있는 정치인이나 그 당의 지도부 인사들은 또 그런 우리 당 지지자들의 그 여론에 사실은 좀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적인 악순환이 이어지는데 이걸 중간에 끊어내기 위해서는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다. 윤리특위가 사실은 여야의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공신력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아니면 특위는 특위대로 두고 특위의 결정을 좀 구속할 수 있는 뭐 자문기구 이런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기구를 헌법재판소처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가장 명망 있는 분들을 좀 모셔서 그분들이 각각의 의견을 내게 하고 합의제가 아니라 각자의 판결을 해서 다수결로 해서 그걸 결론을 내리게 하고 그 결론을 윤리특위가 이행하도록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윤리특위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품행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좀 구속력이 있는 기구로 좀 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뭐 공감하고요. 지금 자문기구가 있는데 순수하게 자문만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구속력이 있는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제가 원내대변인이 되고 나서 참고할 만한 정치인들의 언어가 어디 있나 어떤 분이 말씀을 잘하셨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여당에는 예전에 박희태 국회의장이 네. 대변인을 4년 6개월인가 하셨거든요. 네. 그다음 진보 진영에서는 저희 당은 아니지만 최근에 오죽이었던 노회찬 전 의원님 두 분의 어록들을 제가 좀 네. 보고 있는데 정말 위트 있고 촌철살인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말을 잘하고 국민들이 이분들의 말에 귀 기울인 거는 센 언어가 아니라 재밌는 우리 정치권에서는 정말 없는 거죠. 위트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윤리특위의 여당의 박덕흠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제명도
의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윤리자문위에서 했는데 그래서 그 미국 의회는 이제 양원 모두 윤리위를 이제 상임위로 설치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아까 우리 김병우 의원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이 스스로 결정을 못하니까 여기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어떤 특별한 기구를 만들던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저희가 이 막말 뭐 이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 전 현직 대통령 간의 뭐 설전이랄까요? 뭐 여기도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유총연맹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반국가 세력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했지만 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자신들을 겨냥한 걸로 일단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논란, 이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조준하는 발언,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규 의원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을 보고 제가 지레 찔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를 보고 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국가 세력. 저도 지난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정무비서관으로 일을 네.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생각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평화의 어떤 대상으로 경우에 때로 따라서는 우리가 힘으로도 밀어붙이고 필요할 땐 대화도 해야 되고 여하튼 저는 목적은 평화라는 생각이고 그 소신은 변함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서로 다른 방안을 어떤 수단적인 측면에서 다른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적절한가? 무엇보다 대통령은 현재 저희하고 같이 일하는 행정부와 입법부에 속한 어떻게 보면 대화와 협치의 상대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왜 자꾸 이 공식 행사에서 어떤 특정 그룹을 비난하는 데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민주당이든 어디든 공식 행사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방식의 언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능라도 평양에서 발언하실 때 이 평화, 비핵화, 냉전, 반전 이런 의지를 밝힌 적이 있거든요.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 표현들을 사용했는데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자유총연맹 기념식에서 하신 말씀은 되게 일정 세력을 저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비난한 이런 냉전적인 어떤 연설이라서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좀 표현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 지금은 전직도 아니고 현직이시고 야당의 협조가 없어서 국정 운영이 어렵다고 하시면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대통령께서 다음 기념식에서는 좀 다른 표현, 이번 8.15 광복절 기념식 또는 7.17 그 제헌절에서 어떤 식의 발언을 하실지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김영우 의원님. 정말 찔려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어떤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자유총연맹이라는 네네. 좀 특수한 단체 행사장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유총연맹은 사실 반공이나 이런 뭐 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대적인 아니면 네. 그런 좀 감정을 가진 분들이 많이 또 있긴 있어요. 그분들 그 구성원들을 보면.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최근에 또 우리 뭐 노조의 그 간첩이 뭐 침투했다 뭐 이런 것도 사실 수사로 드러나기도 하고 민주노총. 예, 민주노총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 우리 국내에 혹시 체제 전복을 원하는 그런 세력들이 곳곳에 많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자유총연맹 자리니까 이런 체제 전복을 원하는 이런 세력, 이런 불순분자들을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늘 제대로 감시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근데 그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뭔가 뭐 대북 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보수 정부 아니면 민주당 정부가 들어갈 때마다 대북 정책이 상당히 바뀌는 건 사실입니다. 방금 말평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이재명 대표로부터 들었습니다. 바로 더러운 평화보다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생각해 보면 그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푸틴이 침공해 왔는데 자기 땅 다 내주고 자기 정권 다 바뀌도록 친러 정권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내버려 둬야 되는가? 그게 더러운 평화죠. 싸우지 않고 그렇지 않은 거죠. 자기 영토를 지키고 자기 국채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좀 인명 손실이 있더라도 맞서 싸워야 되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데 그걸 더러운 평화가 더 낫지 그렇게 싸워서 자기 국민들 죽는 게 뭐가 좋으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건 정말 잘못된 국가관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국가관에 대해 그 국가관이라고 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반국가 세력 그런 좀 비판을 들어도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네, 대북 정책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에요. 뭐 국민의힘은 최근에 보면 어떤 대화를 하도 지금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다시 이재명 대표로 이렇게 가는데요. 물론 이제 그 자유총연맹 이 자리에서 청중의 특성을 고려해서 하신 발언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변호사를 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오는 걸 되게 불안해하더라고요. 전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저희는 이게 남북 간의 대치가 있더라도 실제 전쟁은 안 일어날 거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대북 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한국에 오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면서 실제로 출장을 취소하고 또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가 될 정도로 신규 사업을 한국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서구권 국가들이 불안해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전쟁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체제 전복 세력 지금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뭐 다수의 지지를 다수가 아니라 일부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생각과 저희도 일치하고요. 다만 통일관에 대해서는 지금 통일부 장관이 지금 새롭게 이제 후보가 지명이 됐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것처럼 어떤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우리 대통령의 생각을 보면 좀 상당히 우려되는 거죠. 이거를 정쟁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그런 대북 정책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을 설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런 논란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도 또 그것도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퇴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잊혀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6.25 때 이제 1950년 미중 전쟁 책을 추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국제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희생됐던 어떤 군경에 대한 그런 추모는 없고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송영길 대표가 반국가 세력 발언이 나오니까 민주당 겨냥한 게 분명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가하게 책방할 때나 지금 싸워야 할 때다 이렇게 참전을 좀 요구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병우 의원님? 네, 저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6.25를 두고 이게 미중 간에 일어난 전쟁, 국제전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을 추천했다는 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 6.25를 항미 원조 전쟁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미국과 맞서고 조선, 북한을 도운 전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그 논리와 비슷한 거죠. 그 중국의 그 6.25 참전을 합리화하는 그런 논리가 이게 미중 간의 전쟁이 6.25다라는 논리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하면 정말 우리 지금 올해가 정전 70주년인데 우리 6.25 전쟁에 피 흘린 우리 국군 장병 그리고 미군을 비롯한 수많은 그 유엔군 장병들에 대한 정말 진짜 모독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런 인식으로 그 남북 관계를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양산 시골 마을 가서 조용하게 사시겠다, 잊혀지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가장 정치권에 핫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인 것 같고요. 뭐 최근에 그 이낙연 총리는 가서 막걸리를 5병이나 마시고 왔다고 하시고 또 뭐 조국 전 장관 또 찾아뵙고 뭐 민주당의
정말 내로라는 정치인들 다 지금 양산 러쉬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 오히려 더 양산에 가서 오히려 더 큰 정치를 큰 그림을 그리시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그걸 뭐 옳다 그르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뭐 그거는 전 뭐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국민 통합에 좀 저해되는 그런 행보는 조금 서로 자제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한구 의원님은 이제 그때 청와대 근무도 하셨으니까. 네. 제가 대통령하고 간 행사 중에 되게 죄송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저희가 심혈을 기울였던 행사는 국군의 날 행사입니다. 네.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특전사 출신이고 네. 항상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실제로 되게 그 국군 장병이 여전히 힘들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고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요. 그런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6.25 당시에 국제적인 질서가 냉전 체제였다라는 얘기는 팩트입니다. 다만 북한이 남침을 했다라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렇죠. 이 후자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마치 이 전쟁 자체가 우리가 남침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안 되고 그건 저희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된 지 오래됐다고 보고 저는 문재인 정부에 계신 어떤 누구도 북한이 남침으로 인해서 6.25가 일어났다. 그래서 안타까운 우리 국민들이 희생당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분 오늘 토론을 통해서 국회에서 좀 말폭탄 좀 던지지 말자. 국회 품격을 높이자. 여기에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널리 좀 전파를 해주시고요. 두 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